1957년부터 1971년까지 에더들은 저지 섬,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채널 제도의 작은 섬에 거주하는 13명 이상의 사람들을 추적하고 강간하며 살해했습니다. 에더드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적인 가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할애했으며 가족 내에서는 다툼이나 갈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1957년) 봄, 아름다운 채널 제도에 속한 저지 섬,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작은 섬에서 주민들은 알몸 상태로 발견된 한 여성의 시신의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강간당한 후 범인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길가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평화로운 작은 섬에서 발생한 사건은 섬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섬은 인구가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였기에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만한 악랄한 사람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사건 발생 1957년 2월 5일 아침 6시 10분,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32세의 여성, 캐서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몬테 아라베, 만티 아엘레베이, 버스 정류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길가의 풀밭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캐서린은 섬의 다른 쪽에 위치한 집에서 남편과 3세, 5세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어머니를 돌본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웃이 시신을 확인하고 가족에게 알렸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을 이웃에게 맡기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캐서린은 전날 저녁 8시경 어머니의 집에서 나섰으나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어머니 집에 머문 줄 알고 다음날 아침 찾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시신이 끔찍하게 훼손된 모습을 보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건 현장 피해자의 신발은 버스 정류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풀밭으로 끌고 가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강간 후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현장에는 끌린 흔적과 찢어진 옷 조각, 피해자의 가방과 결혼 반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강도 목적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범인의 체액이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되었으나 당시 기술적 한계로 인해 DNA 검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연쇄범죄의 시작 이 사건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질 연쇄 강간살인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59년 3월 18일,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2년 뒤,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에밀리, 18세로 생일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밤 11시 이후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은 등을 들고 찾아 나섰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그녀의 알몸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에밀리의 부모는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옷으로 그녀의 시신을 덮었지만 그들의 슬픔을 덜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두 사건이 같은 범인에 의한 것임을 빠르게 알아챘습니다. 범죄의 유사점 두 사건은 범행 방식, 시간, 장소 등 여러 점에서 유사했습니다. 두 현장은 2km 이내에 위치했고 범인의 발자국 크기와 현장에서 발견된 로프 매듭 방식도 같았습니다. 이 매듭은 어둠 속에서 능숙하게 묶어야 가능하며 범인이 로프 사용에 익숙한 사람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섬의 남성 대부분은 육체 노동자로 로프를 자주 사용하던 사람들이어서 수사가 난항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범인은 더 위험하고 두려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자보다 적게 구타를 당했으며 머리와 얼굴 부위의 멍과 상처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범인은 이 방식에 질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담하고 무모하며 지역사회에 더 큰 공포를 안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59년 8월 26일 오전 7시 20분. 22세 여성 베니사는 자신이 강간 피해자라고 경찰서에 신고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범인이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와 잠든 자신을 납치해 폭행하고 강간한 뒤 황무지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깨어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간신히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그녀의 집과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현장을 즉시 조사했습니다. 베니사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녀의 남편은 건설 노동자로 현장에서 숙박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은 급히 돌아왔지만 사건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서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창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한 뒤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집 문은 나무 걸쇠로 잠겨 있었지만 범인은 칼로 쉽게 열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거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고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침대에서 내려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범인은 재빨리 달려와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목에 칼을 대며 조용히 따라오라고 위협했습니다. 너무 어두워 그의 얼굴을 정확히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억양을 썼고 제 키보다 한 뼘 더 컸으며 몸에서는 마치 오래된 건초, 더미 같은 곰팡내가 났습니다. 그는 짧은 콧수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병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묻고 제게 고통을 가했고 제가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더 가혹한 고문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제가 울면 그는 더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묘사에 따라 비슷한 외모를 가진 남성을 수색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섬 주민의 약 3분의 2는 아일랜드 억양을 사용하며 누구나 대화 중에 그런 억양을 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추정한 키는 약 1.75m였지만 먼 거리에서 추정한 것이라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콧수염 역시 섬 남성들 사이에서 흔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후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로 범인의 묘사가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1960년 36세 여성 리사는 범인의 변태적인 행위 후에 풀려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약 40세 정도로 보였고 키는 약 1.7m 정도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그가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담배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팡내는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경찰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들을 일부러 풀어주고 자신의 모습을 보이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방식만 고수했으며 이는 그의 변태적인 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무사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9년 동안 총 13건의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으며 그중 4건은 12세에서 16세 사이의 어린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강간과 폭행을 넘어서 3명을 살해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집 근처나 도로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고문 방식은 더욱 잔인해졌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초기의 강간은 단순히 거칠게 이루어졌고 피해는 비교적 적었으나 이후 그는 손이나 돌, 자갈 등을 피해자의 몸에 삽입하는 등 더 변태적인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폭행의 강도는 단순한 타박상을 넘어 골절과 내부 장기 손상에 이르렀습니다. 사우 카이로이 카이비 너과이 흰 헝서즈데이 된 도옥 패코어, 켄세트 코언벙 에넝 누오이 된 옹트렌 데이오 코 에넝 데이시 디엠 트렌, 칸소충 카프렌 된 한 200 누오이, 켄세트 타입 티오시 도트라 케이 한 비이퉁 누오이, 에넝 사우 두 헝서즈데이 라이수 덩덤 에넝 베트 덩캑 덕 헤이 트랙 냄된 넥 홍도 트라. 1962년
27세 여성이 집에서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는 범인이 가죽으로 만든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헝클어진 곱슬머리, 바람막이 바지, 무릎 아래까지 오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범인의 손목에는 철심이 박힌 가죽 팔찌가 2개씩 있었고 그는 이 팔찌를 사용해 피해자들을 고문했다. 범인은 매번 변장을 하지만 범죄 수법은 항상 동일했다. 또한 현장에 지문을 남기기 시작했다. 지문은 사건 직후 바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모든 섬 남성들의 지문을 수집하고 비교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고 경찰 인력도 부족해 지문 대조 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렸다. 경찰은 섬 주민들의 지문을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약 3만 명의 주민 중 500명 이상의 지문이 수집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문 제공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거부한 남성 13명이 있었다. 경찰의 호소에 따라 주민들과 섬 언론은 지문 제공이 수사를 돕는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나 13명의 거부자 중 한 명인 알퐁스 르 가스텔로이스, 엘판스 엘리 게스트로이는 외모가 범인과 비슷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심받았다. 그는 홀로 섬에서 외롭게 살며 밤마다 집을 나서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의혹은 경찰이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 섬 주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968년 6월 23일, 분노한 주민들은 알퐁스 르 가스텔로이스의 집을 불태워버렸다. 그의 해명과 부인에도 불구하고 집은 3시간 만에 전소되었고 알퐁스는 분노하며 섬을 떠났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그를 체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알퐁스가 섬을 떠난 직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13세 소녀가 잔인하게 살해된 것이다. 소녀의 시신은 해안가에서 발견되었고 범인은 도전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너희가 나를 잡을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이 사건은 알퐁스를 비난했던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심지어 섬의 지도자도 알퐁스를 섬으로 돌아오도록 요청했지만 그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분노와 증오가 죄 없는 사람에게 행해질 수는 없으며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는 더욱 용납될 수 없다. 섬 주민들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 문을 강화하고 보안을 강화했지만 이후 3년 동안 추가로 4명의 여성이 납치, 성폭행, 살해되었다. 경찰은 지문 제공을 거부한 13명의 남성을 감시하는 계획을 세웠다. 한편 다른 부서는 이미 수집한 지문과 사건 현장의 지문을 계속 비교했다. 1991년 7월 10일 오후 5시 40분 존 나이즈버로와 톰 맥긴, 탐 머긴 두 경찰관은 지문 제공을 거부한 13명 중 가장 의심이 적었던 10번째 남성을 감시하고 있었다. 에더드 페이오넬, 40세. 그는 온화하고 친절한 남자였다. 그는 아내와 2 아들과 딸과 함께 섬 중심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정원사와 소규모 상인을 겸업하며 그는 모범적인 남편으로 유명했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와 그의 가족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지역 아이들 또한 그를 매우 좋아했으며 그는 테드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아이들에게는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였다. 에더드 페이오넬은 항상 아내가 준비해준 옷을 입고 있었고 저녁에는 집에 머물며 아침에도 집에서 일어났기에 그의 알리바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2명의 경찰이 떠나려던 순간 에더드가 몰던 낡은 차의 트렁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에더드가 트렁크를 열어 짐을 넣으려던 찰나 가발의 일부가 트렁크 밖으로 흘러나와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경찰은 즉시 검문을 요청했다. 에더드는 경찰이 자신을 쫓기 시작하자 도주를 시도하며 경찰을 따돌리려 했다. 에더드 페이오넬은 도주 중 차가 전복되면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즉시 체포되어 조사받게 되었다.
에더드는 차량을 검사하는 경찰들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의 차 안에서 발견된 가죽 마스크, 가발, 스파이크가 박힌 팔찌, 그리고 망토는 피해자들이 묘사한 것과 완전히 일치했다. 에더드는 이 물건들이 단순히 변장 도구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하면서 모든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부추와 몇 가지 고문 도구를 발견했으며 피가 묻은 밧줄은 그의 집 뒤뜰 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다. 결국 에더드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자백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날마다 가족들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묻자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였다고 고백했다. 그들은 전혀 깨지 못했기에 그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에더드는 피해자들을 미리 계획적으로 관찰했으며 버스 정류장에서 2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이후 더 큰 자극을 원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사실에서 그는 체포 직후 몇 시간 동안 보여줬던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모두 버렸다. 이후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냉정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법정에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의 아내는 충격으로 무너졌고 섬 주민들은 에더드와 그의 가족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가족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자한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어냈던 에더드의 모습은 이제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조사와 재판 끝에 에더드 페오넬은 1971년 46세의 나이에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에더드는 2차례 항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수감된 지 20년 후 모범수로 인정받아 10년형이 감형되었고 그는 1991년 66세의 나이에 출소했다. 그러나 저지 섬에서 그를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조차 그를 외면했다. 에더드는 모두에게 버림받아 와이섬으로 이주했으며 그곳에서 고독 속에 살며 3년 뒤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그의 시신은 발견되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에더드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지만 피해자들에게 남긴 상처와 고통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녔다.